2022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지만 아파트 복도 너머에서는 뭔가 이상한 낌새가 감지됐죠. 우당탕탕. 비명소리도 났어요. 이웃 주민 몇 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결에 들은 거친 소리, 그리고 이어진 울음소리. 하지만 누구도 그 소리가 살해와 연결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뒤 119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사람 3명이 죽었어요. 제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침착했고 덤덤했어요. 통화 내용도 말투도 뭔가 이상했죠. 소방대는 곧장 경찰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오전 6시 55분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3명의 가족이 모두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팔엔 붕대가 감겨 있었던 31살의 남성 김씨는 현관 앞에서 경찰을 맞았죠. 그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양천구의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한 가족의 삶이 그렇게 끝났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 김씨가 처음 정신과 진단을 받은 건 2010년.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듬해였습니다. 당시 진단명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지금은 조현병으로 불리는 질환이었죠. 이후 외래 치료가 이어졌지만 증상은 점점 깊어졌고 2016년엔 결국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 초기에 그는 통원 치료로 바꿔달라며 모친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때리기도 했어요. 며칠 뒤 담당 의사에겐 내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뉴스에 나올 만큼 대가를 치를 것이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처음엔 위협이 아니라 그저 분노의 말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해서 김 씨의 내면엔 가족에 대한 오랜 불신이 덧불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 씨는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 입양된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이 자신을 차별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는 피해자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친자였죠. DNA 검사와 가족관계 증명서, 외삼촌의 진술까지 모두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계속 주장했어요. 내가 입양아라서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없다. 학대당해서 인생이 망가졌다. 그의 눈에 비친 가족은 자신을 억누르고 공격하는 존재였고 그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사실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2019년 가족은 김 씨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집 근처에 편의점을 차려줬어요. 사업자 명의도 김 씨 앞으로 돌려놨죠. 하지만 그는 매장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가 대신 나와 발주를 넣곤 했어요. 그때부터 김 씨는 세상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혼잣말을 하고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종종 뜬금없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죠. 그의 병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깊어지고 있었지만 김 씨는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멀어진 거리, 그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병이 만든 이해할 수 없는 고립이었어요. 2021년 3월의 어느 새벽, 김 씨는 손에 칼 5자루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어둡고 한적한 주택가 골목.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목 부위를 칼로 겨눴어요. 칼끝이 피부를 파고들자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고 그 통증은 그가 상상한 고통보다 훨씬 더 컸죠. 김 씨는 결국 칼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아파선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살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다른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한다면 이 고통을 만든 사람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고. 그 무렵부터 김 씨는 스스로의 고통을 가족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죠. 나는 입양아였고 어릴 때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랑받지 못했다. 그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여야 하고 정당한 심판이어야 한다고. 2022년 1월 중순 김 씨는 온라인 검색에 몰두합니다.
포털 사이트엔 살인죄 재판 소요기간, 징역 몇 년,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반복적으로 남겨졌어요. 어느 날엔 지식인 게시판에 직접 질문을 올려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다리기도 했죠. 그는 이미 법정에 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고 형량도 따져보면서 그 범죄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8일 김 씨는 오전 일찍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장갑 한 켤레,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과도 세 자루. 그는 칼을 집어들며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계산을 마친 그는 그 물건들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랍장 위에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에게 이 칼들은 도구가 아니었죠. 이건 선택지였고 결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작은 방 안에서 그는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심장 위치를 검색합니다. 어디를 찌르면 가장 치명적일지, 어떤 방향으로 칼을 넣어야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끝낼 수 있을지를 차분하게 확인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장갑도 준비해뒀어요. 이미 그가 준비한 것들엔 주저함이 보이지 않았죠.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질 때쯤 김 씨의 눈빛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등이 꺼진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2022년 2월 10일 새벽 4시 3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집안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 단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죠. 김 씨였습니다. 그는 손에 흰색 목장갑을 끼고 칼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먼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부친이 잠든 침대 곁에 다가가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칼을 들이댔어요. 숨을 고를 틈도 없었습니다. 칼은 그대로 내려갔고 몸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죠. 여러 자창이 집중된 겨드랑이 아래, 심장 부근을 정확히 찌르기 위해서 그는 그 부위를 전날 검색해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다른 방에 있던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듯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갔고 그녀는 아들을 막아서려 하다가 발과 손에 방어 흔적이 남게 됐죠. 하지만 김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칼이 무뎌졌는지 그는 준비해둔 다른 흉기로 바꿔지고 다시 여러 차례 내리찍었어요. 어머니 역시 결국 움직임을 멈췄죠. 형의 방은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그 문을 열었어요. 형 역시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물러서지 않았죠. 몸통에 집중된 자창은 갈비뼈 사이를 뚫고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 시간 이웃 주민들은 잠결에 우당탕 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다시 조용해졌죠. 그로부터 1시간쯤 뒤 119에 한 남성이 전화를 겁니다. 이상할 만큼 차분했던 목소리, 말투도 떨림이 없었죠. 경찰과 구조대는 신고 접수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문은 경비원과 함께 열렸고 김 씨는 바로 문 앞에 서 있었죠. 양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미 자해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저항 없이 체포됐고 그 순간까지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새벽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 사이에서 3번의 살인은 그렇게 조용히 완성됐어요. 체포된 뒤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손과 팔의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코로나 검사를 거친 뒤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처음엔 간결한 자백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조사가 이어질수록 그의 말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는 친자가 아니라 입양된 양자예요. 그래서 차별받았어요. 부모가 나를 자주 때렸고 형도 나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 진술에 대해 유족 모두 강하게 부인했죠.
피해자들의 친형제, 외삼촌 등 가족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부모의 친자이며 어릴 때부터 직접 우리가 키웠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경찰도 가족관계 증명서와 DNA 감정을 통해서 입양 주장은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확대 정황 역시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죠. 오히려 김 씨는 가족의 배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정신질환 증상이 심해졌던 2019년경 가족은 김 씨 명의로 편의점을 열어줬는데 이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운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죠. 앞서 말씀드렸듯 편의점 운영도 결국은 어머니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며칠 전부터 흉기를 사전에 구입했고 당일 새벽 4시 30분경부터 차례로 가족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자백은 조사 초기부터 일관됐고 현장 증거와도 일치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끝내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가족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어요.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 피해망상이었죠. 그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외부의 악의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재구성된 현실 안에서 그는 피해자였고 그에 대한 응징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김 씨 안에서 현실과 망상의 경계는 흐려졌고 그 망상은 결국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죠. 조용히 번진 가족 살해 사건은 법정에 이르러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해 묻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오래 가둔다고 끝날 문제인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됐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범행은 아니었어요. 사전 준비, 반복된 자해이력, 가족 전체를 겨눈 공격성.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미약을 인정하며 형을 감경했지만 결국 무기징역보단 가벼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동시에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기각했어요. 형사처벌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했죠. 단지 징역을 넘어서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에선 전문심리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법정에 참여했어요. 치료감호서 감정 결과도 정식 제출됐고 김 씨의 상태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진단명은 조현병. 병식 결여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왜곡된 현실로 해석. 피해 망상이 고착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참여할 가능성은 낮음. 장기적 입원 치료 없이는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징역 35년이라는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치료 감호 병합을 명령했어요. 2심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피고인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 현실 검증력에 심각한 손상 상태이며 장기적 강제적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즉 김 씨는 앞으로 형 집행과 치료 감호를 함께 이행하게 됩니다. 형을 먼저 마치고 치료에 들어가거나 치료 후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도 있죠. 이는 법무부와 치료감호소의 판단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징역형, 치료감호, 전자발찌라는 3중 보호 체계가 병합된 판결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조치는 결국 사건 발생 이후의 얘기였습니다. 김 씨가 약을 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 가족은 그 위험을 감지했지만 어쩌지 못했어요. 치료를 설득할 권리도 강제 입원을 결정할 법적 수단도 현실에선 지나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의 판결이 아니라 질환과 범죄 사이에서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되묻는 판결이기도 했어요. 치료냐 형벌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물음의 무게는 징역 35년보다 더 깊게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군가를 벌주는 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가장 오래 쌓인 위험이 어떻게 터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김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가족은 그를 돌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돌봄은 점점 통제가 됐고 이해와 설득은 고립과 단절로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꼈고 누군가는 좀 아픈 애니까 라고 넘겼습니다. 그 틈에서 경고는 수년간 반복됐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먼저 개입하진 못했죠. 강제 입원은 어렵고 보호는 가족의 몫이었고 진단과 현실 사이에선 시스템의 공백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상태, 치료를 중단한 채 방치되는 시간, 무언가 잘못된 걸 알아도 아무도 손 내밀지 못하는 구조, 그것이 더 큰 위험이죠. 이건 단지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눈 감아온 위험이 어떤 결말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